포기하려면 보지 말고 그냥 집에서 풀어보세요. 보고 포기하려면, 포기만 하려면 시험은 꼭 봐야 되죠. 이게 필요하기입니다. 모의고사가. 모의고사 보고 나면 포기한다는 사람 꼭 나온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못 다잡아보면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고 그냥 집에서 책 보고 풀어보면 된다고요. 풀어보기는 꼭 풀어봐야 되고, 지금 점수가 잘 나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건 아닌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만약 전과목 60점 이상 나오면 아직도 156일 남았는데 어떻게 버틸 거냐요, 그때까지. 지금 당장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시험 보면 뭐 60점 이상 나와야 되겠죠? 또 이게 모의고사를 회차별로 보면 1회하고 2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난이도 쉬운 문제가 좋은 겁니다. 1회 때는 쉬웠어요. 근데 2회 때는 어려웠고, 어렵다는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출제됐다는 이야기, 일부러 충격받으라고 점수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 3회 때 보면 지난달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점수가 더 잘 안 나와요. 그래야 공부를 계속 하니까 충격받으라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포기할 사람 포기하더라도 충격을 받아야, 뭐 방금 모의고사는 점수 잘 나왔는데 나중에 떨어졌다 이러면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요. 점수 안 나와도. 자, 71페이지 중개 보수 및 실비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자, 보수를 봤는데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 고의가실로?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두 번째 줄, 다만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중개보수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즉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없다면. 자, 양가로 2번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은 의뢰시,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 행사는 중개완성시,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을 합니다. 그 동그라미 3번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중개보수의 한도,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그 다음 페이지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하고 주택 외가 다릅니다. 중개보수가 주택하고 주택 외가 다르다. 지금 우리 방문각 기본서에는 주택하고 주택 외를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고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고, 제가 방문각 책을 15년 전에도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고 돼 있다고 기본서에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합니다. 잘못됐는데도 20년 넘게 안 고쳐진다는 것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공부상 용도입니다. 사실상 용도가 아니고, 이건 제가 국토부에도 문의를 하고 등록관청에도 문의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공부상 용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세법은 사실상 용도가 우선하죠. 세법은 모든 건 진실이 있으면 진실이 우선입니다. 세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진실에 입각해서 세금 내는 게 원칙이에요. 진실을 알 수 없을 때 뭐 이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취득식이나 이런 게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한 날.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 조금 이따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인데, 국토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근데 주택 외의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부령에 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따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상 용도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주택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할 필요 없죠. 그냥 시도조례로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부상 용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괜히 흥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0.5%나 1000분의 5나 같은 말이죠. 기타라고 하면은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게 기타에 해당됩니다.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 우리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게 바로 이런 법 조문입니다. 협의하라, 즉 깎아라는 이야기, 깎는 것밖에 안 돼. 초과해서 받는 건 안 되죠. 지금 시장 물건도 안 깎는데 요즘 중개보수를 깎아라고 돼 있다고요. 더 받는 건 안 되고 0.9 범위 내에서 깎는 것만 가능하고 더 받는 건 안 된다고요.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를 사기꾼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법 조문이.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이거 협의라는 말 빼고 그냥 정액제로 바꾸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지금 정액제가 아니라고요. 깎자고 하는 사람은 깎아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안 깎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소송해가지고 판사가 업무 기여 정도를 감안해서 판결을 해야 돼요. 얼마 받아라고. 그 소송까지 맨날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냐면 72페이지 요약지 그 표 바로 위에 보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지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분양 평수로는 뭐 33평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를 건축물 대장 때 보면 85제곱미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84제곱미터 최대 허용 오차라는 게 있거든요. 85제곱미터로 설계해가지고 하면 허가를 안 해줘요. 인허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84제곱미터가 많죠. 85제곱미터 25평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전용 면적. 그 다음에 니은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추면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보통은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샤워 부스 이런 거 있죠.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표 밑에 동그라미 3번 상한 요율 명시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자 동그라미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외자 하나 빠지면 X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이것도 0.9%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표를 명시해야 됩니다.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옆에서 0.8이라고 적어놓으면 나는 0.7, 0.6, 0.5 스스로 경쟁하다 보면 내려갈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하고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30년 전에 1985년도 공인중개사가 처음 도입됐을 때 노량진 제일고시학원에서 학원비가 15만 원이었어요. 35년 전에. 35년 전에 집값 지금 몇 배 올랐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처음에 공인중개사 학원이 15만 원 했다고 한 달에 35년 전에 거의. 근데 지금도 뭐 크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때 비해서. 다른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개보수는 경쟁이 안 됩니다. 왜?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담합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보면 전부 0.9로 적어놨거나 아예 비워놓은 경우가 많아요. 중개사무소에 가보면은 시군구에서 중개보수 요율표, 보수 요율표 해가지고 1번 조례가 정하는 요율표 해놓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 외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퍼센트 이렇게 돼 있고 가로 안에 써내야 된다고요. 개업공개사가 주택 외의 경우만, 주택인 경우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적어놨고요. 반가로 3번 겸용주택입니다.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밑줄 치세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 시험에 두 문제나 기출문제가 나왔는데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건 주택이 아닌 거죠?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야 전부 주택이라고요. 그 상가주택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1층 상가 면적이 뭐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고 2층 주택의 면적이 99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상가 면적이 더 넓으니까 전부 상가로 봐야 되겠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건축물 대장이 조금 차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1층이 조금 더 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1, 2층, 2층이 주택이라도 그건 전부 상가에 대한 0.9% 보수 줘야 된다고요? 단독 집 한 사람 소유인 경우 그렇죠. 집합 건물인 경우는 그건 따로따로 요즘은 보통 상가 같은 게 다 구분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물 이건 아마 구분 소유가 인정될 거예요. 각 호실마다. 이런 거는 그 자기 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나무 거 뭐 밑에 1층에 상가 이거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요 위에 오피스텔이면 그거는 오피스텔만 계산한다고요. 공동주택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거래 금액의 산정. 매매는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되고요. 분양권 이게 시험에 출제됐고 판례입니다. 분양권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 합니다. 지금 금암역 앞에 금암역 맞은편 강 건너편에 푸르지오 4,000세대 분양한 게 있어요. 분양가 1,500만 원 평당. 그 옆에 쓰레기 매립장 있고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안 좋은데 무슨 이병헌이가 나와서 리버뷰, 오션뷰 무슨 말인지 영어로 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리버뷰 강 보인다는 이야기 그 아라뱃길 오션뷰 바다 보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피가 저는 너무 비싸가지고 놀래 그 옆에 지금 1,000만 원 안 했거든요. 시세가 분양할 때 한 800, 700 금단 쪽에 별로 안 올라갔어요. 집값이 인천 쪽에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1,500만 원 분양하길래 분양되겠나 싶은데 지금 피가 1억 붙었대요. 피가 1억 붙어서 거래가 가능해요. 전매가 돼요. 근데 1억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지금 전매하면 세금 7,700만 원입니다. 6월 1일 이후 70%잖아요. 1년 안에 팔면 지방소득세 10% 하면 77% 2,300만 원 남아요. 그래도 2,300만 원 남으면 어때요 그게. 월급 받아가지고 1년에 2,300만 원 벌기 어렵잖아요. 모으기는. 연봉 1억 벌어도 2,300만 원 저축하기 쉽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파는 날 바로 양도소득세 내야 돼. 안 그러면 아까워서 나중에 못 낸다고. 팔면 그냥 내 거 아니라 생각하고 세금 내고 남는 것만 그냥 가지면 되죠. 그것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운계약서를 적고 있더라고요.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이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천만 원 계약서 적고 3천만 원, 7천만 원 하면 뭐 3천 몇백만 원 나오나 봐요. 3천만 원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 자체 특약 자체가 무효는 아닌데 만약 세금을 부담해주면 그거는 7천만 원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세금 대준 것만큼 양도차익으로 포함시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2차 양도소득세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나중에 어쨌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 그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그런 게 시험에 아마 민법 시험 같은 데도 판례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에도 나올 수 있어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 그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차익만큼 대준 만큼 그게 또 양도차익으로 계산은 돼야 되죠. 세법상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뭐 그렇게 안 하고 끝내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분양권은 판례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 주고받는 돈, 프리미엄까지 합산한다. 근데 이게 참 판사들도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피로 계약금 다 떼고 마이너스 피로 판 적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마피 하나도 계약금 넣은 거 몇천만 원, 2천만 원 넣은 거 한 푼도 못 건지고 명의만 넘겨준 적도 많아요. 마이너스 피. 그럼 이론적으로 이 판례대로 하면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실제 주고받는 돈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의만 넘겨주니까. 이 판사는
플러스 프리미엄 붙는 것만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영원히 올라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폭락할 때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무조건 제가 20년 넘게 경험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죠. 올라가긴 하죠. 근데 한번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른다고, 1년 만에 끝날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해야 돼, 투자를 한다면. 지금 뭐 중국에 그 1억,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를 안 하잖아요. 2주택, 3주택에 포함 안 시키죠, 주택수에.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 있는 거 싹쓸이 하고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업대 아예 보지도 않고 투기꾼들이 서울에서 전세버스 투기 조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 이런 거 운영하면서 보지도 않고 그냥 싹쓸이 다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5천만 원, 그 시세가 한 1억 4천 이 정도 하던 게 지금 2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전부 그래가지고 5천만 원 1억 비싸게 내놔버린다고 그 자리에서. 그럼 5천만 원 비싸게 내놓으면 세금을 내더라도 한 1,000만 원은 벌 거 아니에요. 세금 내고 뭐 하고 다 해도. 그럼 일주일에 1,0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해가 또 카카오톡에 올리고 그런다고요. 그럼 뭐 사람들 중국에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계산하죠. 주택수에 1억 미만이라도. 양도소득세 6월 1일부터 중과세잖아요. 20%, 2주택이면 3주택 30% 할 때는 1억 미만짜리도 포함된다고, 주택수에. 취득세만 포함 안 돼요.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교환계약인 경우 거래 금액이 큰 중개사물과의 거래 금액이 크다는 것 밑줄 치십시오. 거래 금액이 큰 것. 자, 2억짜리하고 3억짜리,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주택은 0.4%입니다. 시도조례에 의하면 12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 상가는 0.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씩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120만 원씩을 각각 받는다고요. 중개보수가 큰 것, X. 거래 금액이 큰 것, 시험에는 평균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적은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교환 X로 출제됐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전세로 환산한 게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여기다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되는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4,500밖에 안 나오면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 왜 70 하는데? 그냥 규칙을 70 하는 걸로 정했다고요. 소액 월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 안산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던데 안산도 많이 변했더라고. 안산은 뭐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강의를 하고 그 뒤로 별로 안 가봤는데 요즘은 보니까 많이 건물이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새 건물이, 새 아파트 이런 게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자, 어쨌든 4,7은 28, 2,800만 원 합하면 3,3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월세를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만약에 이게 상가라면 중개보수가 얼마예요? 59, 45, 0.9%니까 45만 원인데 이렇게 3,300만 원으로 곱하기 0.9% 하면 39, 27, 39, 27, 29만 7천 원, 즉 15만 3천 원 중개보수가 낮아진다고요. 월세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그럼 여러분이 개업공개사라면 이게 세입자가 월세 5만 원 좀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네 하면은 중개보수 15만 3천 원 적어진다고요. 아예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보통 개업공개사님들이. 이거 겨우 50만 원 하던 거 5만 원 겨우 깎아놨는데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했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개보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요건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 집 팔고 그 자리에 매수인,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한 기회 해야 되지. 1년 있다가 다시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또 중개보수 내야 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집 팔고 파는 날짜가
아파트 입주해야 되는 날짜하고 3개월 차이가 나더라고요. 3개월만 더 살자. 주인, 매수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한테 수업 들었던 개업공개사가 중개했는데 개업공개사한테 갔다 오더니만 또 안 된다도 절대 아들이 군대 갔다 들어와서 살아야 돼서 안 된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오긴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를 매매에 대한 거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근데 다른 세입자 구해주면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지 또 이 사람한테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 더 받을 수 있죠. 그 돈 잘 버는 개업공개사님들은 이런 걸 잘해. 작업한다더라고, 작업. 손님들 이간질 시키는 거 이런 걸 잘해야 돈은 많이 벌더라고요. 제가 이런 충격을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중개업 하다가 다 폐업했어요.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근데 또 이게 마약이라서 조금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고 싶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끊을 수 없어요. 이미 이제 학원에 한 번 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제 이 부동산에 끊을 수가 없다고요. 어차피 한번 맛을 보면.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도 최고. 양가로 5번 중개보수의 산정 방법입니다. 거래 금액에다 요율을 곱합니다.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만 받을 수 있고요. 쌍방 각각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쌍방 각각 받습니다. 외국은 주로 OECD 국가들은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 임대인한테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이런 데는 매도인한테만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쌍방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권고사항인데요. 지금 계약이 깨졌어요. 예를 들면 매도인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냥 1,000만 원 계약금 걸었는데 100 물어줄 테니까 2,000만 원 돌려줄 테니까 계약 깬다. 이렇게가 깨도 매수인은 실제 계약 깰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깨지면 중개보수 부담해야 되잖아요. 각각이. 그래서 앞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했다고 계약 해제되는데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중개보수를 다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라 이렇게 권고는 했어요. 지금은 귀책 사유가 없어도 계약 깨지면 매수인은 깨기 싫은데 깨지는데도 중개보수 부담한다고요. 법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럼 만약에 10억짜리 깨지면은 10억이면 900만 원짜리 중개보수 900만 원 내놔야 된다고. 매수인은 자기가 깨려고 의사가 또 없는데 매도인이 깼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뭐 현실적으로는 잘 안 줍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 및 실비의 경우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 사무소 기준이다. 사무소 기준이.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시도조례입니다.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도 지금 시흥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전부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 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권리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보수에 포함 안 시킨다고요. 그래서 판례는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고요. 권리금이 1억입니다. 이렇게 알선을 하고 두 개를 알선하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영수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수 및 권리금 알선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등 뭐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법정 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영수증에 등이라는 말 안 적고 그냥 중개보수 100만 원, 권리금 알선 대가 1,9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위반이죠. 0.9밖에 못 받잖아요. 중개보수는 최대. 컨설팅 수수료 많이 받아도 상관없죠.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중개보수 지급식입니다. 옛날엔 계약 성립되면 다 받는다라는 데 있었는데 원칙이, 지금은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 없으면 잔금 치를 때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만약에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중개보수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10% 받아도 되고요. 간이가세 사업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뭐 시험에 간이가세 사업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간이가세 사업자는 3% 받아도 됩니다. 3%. 일반 가세 사업자면 10%.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세법에? 옛날에는 부가가치세도 시험 범위였어요. 옛날에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에. 그래서 만약에 중개보수 100만 원, 근데 요즘 그 프로그램에서 그냥 일반 가세 사업자 치면 자동적으로 10% 지켜 나오더라고요. 간이가세 사업자라고 치니까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금액이 3%는 받아도 됩니다. 간이가세 사업자면은. 보통은 간이가세 사업자로 하다가 나중에 자동적으로 금액이 지금이 그게 아마 8천만 원인가 받겠죠. 옛날하고 금액이 받겠죠. 지금 얼마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소득금액이라고 하면 뭡니까? 수익금액에서 비용 뺀 게 소득금액이잖아요. 그 매출액, 우리 중개보수 받은 거 2억이라도 소득금액은 8천만 원 안 돼요. 임대료 내고 직원이 월급 주고 광고비 들어가고 신용카드, 중개업 하면 신용카드 하나 정해가지고 모든 거 집에 반찬 사는 것까지 다 신용카드로 하면 돼요. 그거까지 안 하더라고, 조사는. 뭐 사는지 누구하고 밥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접대비인데 그냥 접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그 뭐 친구하고 먹었는지 손님하고 먹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럼 비용 다 빼고 나면 실제 소득금액 8천만 원 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2억 정도 벌어도 소득금액은 8천만 원이 안 돼요. 지금 5월 말까지, 이번 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죠. 중개사무소는 어쨌든 세금 거의 안 내더라고. 1억 정도 벌어가지고는 세금 낼 거 하나도 없어요. 소득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요.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수익금액은 1억이라도 소득금액은. 근데 뭐 지금 개업공개사들은 신용카드로 안 받으니까 중개보수 받은 것도 누락시키는 게 많죠. 근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라고 돼 있잖아요. 현금영수증 교부한 거는 누락시키면 안 돼요. 현금영수증 거의 다 달라 하더라고, 젊은 분들은 요즘. 근데 지금 안 달라고 하는 분들은 중국, 동포나 이런 분들은 현금영수증 줄까 하니까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끄는 거면 중개보수 뭐 누락시켜도 알 수가 없죠. 현금으로 다 받으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낼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지금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거의 다 환급, 대부분 지금 환급 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로장려금까지 받고 환급 받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손해예요. 그 교회 같은 데도 큰 교회 담임 목사 빼고는 다 월급 뭐 8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부목사님들 월급.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근로장려금 받는다고요. 옛날에는 소득세 신고를 안 하니까 근로장려금 못 받았죠. 지금 근로장려금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금 더 세금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줘야 돼요, 정부에서는. 자, 실비입니다. 실비.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그 15번, 16번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한데 아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했죠. 근데 이제 권리관계,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는 비용 누가 부담하느냐? 매도인, 임대인인데 이거 아마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현업에서는 지금 매도인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법무사가 내주고 있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개업공개사가 내고 있어요. 등기부 열람하는 비용을. 근데 시험에 나오면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매도인, 임대인한테. 왜냐하면 민법 판례가 이 매매계약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10억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인은 10만 원 가압류 말소되기 전까지는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자 등기상 증명서 떼왔다, 깨끗하잖아, 지금 다 갚았다, 가압류 다 말소됐다, 잔금 달라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 비용을,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권리 이정코자 하는 의뢰인이네요. 73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에 74페이지 맨 위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영수증 작성 교부. 옛날에는 5년 동안 교부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삭제됐습니다.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뭐가 생겼냐면 우리 이제 확인 설명할 때 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해야 되죠. 삼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되니까. 어쨌든 중개보수 영수증을 따로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다. 그럼 현실적으로 중개보수 영수증 현업에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현업에서 다 줍니다. 100%. 돈 달라고 하면서 돈 받고 영수증을 안 줄 수는 없죠. 근데 왜 그러면 영수증 교부 의무가 삭제됐냐면 옛날에 영수증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법정 서식은 크기가 우리 요약집처럼 B5 용지로 돼 있다고 크다고 영수증 서식이. 근데 지금 현업에서 개업공개사들이 주는 영수증은 은행의 매출 전표처럼 반 잘라가지고 주도록 돼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러니까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영수증. 법적으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부해 줍니다. 돈 받으면서 영수증 달라고 뭐 회사에 뭐 장부에 정리해야 된다고 달라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 줄 의무 없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나도 영수증 안 주면 나도 돈 못 주겠다. 법인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영수증 주고받지만 법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다. 시험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고등부분 판례잖아요. 고등부분 판례, 맨 뒤에 판례, 사건 번호가 나라고 돼 있죠. 가나다. 다가 대부분 판례고 고등부분 판례니까 출제인들이 몰라요. 이 판례는 대부분 종합법률정보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이 엄청나게 문의를 많이 해와요. 예를 들면 2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1년 만에 나가는 경우 주인은 또 다른 데 세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부담해야 될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냐? 현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 아니면 주인이 부담한다. 답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주인이 부담해야 돼. 거래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내는 거라고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업에서는 전부 다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그 보수 내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럼 현실적으로 그럼 세입자가 똑똑해서 안 낸다고 하면 여러분이 주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았다. 그럼 내가 낼게. 그 대신에 1년분 남은 월세 다 까고 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는 계약기간 동안 월세 다 내야 되잖아요. 묵시적 갱신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처음에 2년 계약했으면 남은 1년분 다 내야 되죠. 1년 만에 나가더라도. 지금 상가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는 안 되고 문 닫고 폐업까지 다 했는데 계약기간 뭐 상가를 5년 한 사람도 있고 2년, 3년 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카페베네나 이런 거 6년씩 스타벅스는 15년까지도 하더라고요. 계약을 장기간. 근데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고 문 닫았는데 만약 15년 계약했으면 15년 동안 월세 계속 내야 돼요. 지금 현행법상은.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상가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처럼. 석 달 지나면 석 달 월세만 까고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 이제 지금 명동 같은 데 상가 38% 비어 있대요. 세입자는 다 나가고 없는데 주인은 계약기간 있으면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 다 까버리고 안 내준다고요. 월세 보증금에서. 그 주인들도 지금 공실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을지 세 안 넣는데요. 왜? 싸게 세 놓으면 이제 10년 동안 5%밖에 못 올리잖아요. 1년에. 물론 9억 초과하면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1년분 월세가 더 많잖아요. 중개보수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냥 복비를 부담해라 뭐 현세입자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세입자가 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내야 된다? 임대인이. 물론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특약으로 임차인이 만약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갔을 때는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었으면 특약에 그건 임차인 내야 됩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고요. 자, 74페이지 맨 밑에 그 판례를 보면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아까 이겁니다.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 해가지고 2천만 원 받았다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수 초과 부분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지도 감독입니다. 감독상 명령인데 암기 프린터 12번에 보면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지도 감독 관청 암기 프린트 12번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나와 있는데 지도 감독 관청입니다. 암기 프린터 12번 지도 감독 관청.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 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공개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없다 시중에 있는 문제 보면 둘 다 오로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명문 규정 없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실장님 뭐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이런 소리는 안 해요. 나와서 지도감독하면 뭡니까? 서류 같은 거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사장한테 사장님 뭐 몇 년 몇월 요즘은 그러더라고. 공무원이 나와서 조사하는 거 보니까 민원 제기됐다는 이야기에 몇 년 몇월 며칠 누구시 계약서 봅시다 이렇게 한다고 딱 찍어가지고 그럼 그 건이 민원 제기됐다는 이야기예요. 못 찾고 헤매고 있으면 그 자체가 지금 계약서 보존 의무 위반 업무정지입니다. 잘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헤매고 이런다고요. 근데 직원들은 보존할 의무 없잖아요. 직원이 먼저 잘리잖아요. 5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무등록 중개업자는 지도감독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은 명문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 지부, 지회 모두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입니다. 줄여서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고요.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75페이지 다시 요약집 3번 지도감독 사유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이 법 위반 행위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정기검사가 있었다고요. 근데 정기검사 삭제됐고 수시검사도 삭제됐고 지금은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삭제됐다. 지도감독 방법,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무등록업자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증표, 공무원증 및입니다. 및 동그라미 및 조사검사증명서를 내보이고 상대방이 내보여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제시하면 족하다 X로
출제를 했습니다. 둘 다 내보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76페이지 메뉴에.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 비교정리 프린터 내드렸고요. 지금 우리 암기 프린터에도, 암기 프린터는 몇 번입니까? 자격 취소 사유가 18번. 자격 취소 사유, 취소하여야 한다. 요거는 시험 보기 전에 지금 바뀔 수 있어요. 지금 국회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보면 LH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면 벌금만 받아도 자격 취소되는 이런 것들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정되면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자격 취소 시도의사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4가지 사유입니다. 부, 양, 지, 역. 요건 단순히 행정처분은 사실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논리적으로 왜 취소해야 되냐? 규칙에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되는데 현실적으로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LH 직원한테 정보를 받아가지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다가 벌금 300만 이상 받아도 자격 취소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라고요. 아직은 안 바뀌었으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니까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 취소되겠죠? 집행유예하고 벌금하고 뭐가 더 무거운 벌이에요? 집행유예. 오늘 연예인 음주운전해가 2번 걸린데도 1,500만 원 벌금 받았더라고요. 집행유예 정도 교통사고까지 냈다고 하던데, 예,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벌이라고요. 벌금 돈 내는 거 아깝겠지만 집행유예가 더 무겁다고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죠.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금고형이 많아요. 그럼 금고형하고 징역 차이점은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은. 도로교통법은 고의는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살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그래서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한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서로 다른 경우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청문이 되겠죠. 7번 의견 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다. 그 의견 전술 기회라고 안 돼 있고요. 청문이라고 안 돼 있고 우리 교과서 지금 7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전술 기회라고요. 이걸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고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격 취소를 한 때에는 5일이 여기 한번 나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게 즉시 효력 발생한다로 바뀔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돼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입법으로 바뀔 게 또 많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분들이 왜 바뀌려고 하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니까 5일 동안 거래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효력 발생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아직은 5일이고요. 5일은 여기하고 딱 2번밖에 안 나온다고.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에는 5일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 취소 5일 이내 보고하는 거.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 77페이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사유. 자격 정지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유 조금 이따 보고요. 양가로 2번 표 밑에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도이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해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그 암기 프린트 56분의 2분의 1에 있는데요.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다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죠.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자격정지 그 표에 보면 77페이지 표에 보면 6개월이 1번 6개월, 6번, 7번 6개월, 나머지 개별 기준이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6개월, 3개월. 개별 기준이 6개월이라도 이 개별 기준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고 9개월에서 3개월인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럼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별 기준이 3개월이면 여기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1.5개월에서 4.5개월 사이에 자격정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 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이중 금인 확인서 7가지입니다. 78페이지 위에 자격정지, 자격취소 비교해 놓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소 세계는 반납합니다. 7일 이내. 근데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문해야 되는 게 3개.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은 취소 3개입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이 3개 청문해야 됩니다. 반납 3개입니다. 7일 이내 반납입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3번부터 5번에 있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자,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 규정은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취소 3개 반납, 취소 3개 청문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보고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이죠. 절대적 취소 8개,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있나요? (16번) 맞아요? 해부, 결의, 소양 없이 8개입니다. 교양 없이, 소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해부가 사람 2번 죽인다고 옛날에 분들은 싫어했죠.
해산, 사망, 부정한 막무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등록증,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취소하여야 합니다. 79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암기 프린트 17번에 있는 거하고 순서는 바뀌어 있죠. 요약집 79페이지 요거는 법조문 순서고요. 암기 프린트 17번의 임의적 취소는 제 암기 방식대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약집은 제가 썼지만 다른 분들도 또 이 요약집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배열을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배치를 해놨다고 순서를. 순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등록하고 이중사무소하고 자꾸 헷갈리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 질문을 많이 하던데 이중등록이라고 안 돼 있고 법조문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해놓으니까 이중사무소하고 좀 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이중등록을 해줘야 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해주죠. 왜? 7일 이내에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잖아요.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의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니까 등록관청이 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협회에 물어본다고요. 등록돼 있는지 물어보고 이중등록 안 해준다고요. 등록돼 있다고 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중사무소는 등록관청에 허락받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몰래 모델하우스 앞에 가서 천막을 완전히 외부로부터 차단된 천막을 설치해도 그건 이중사무소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이중사무소는 있을 수도 있다. 몰래 설치하는 거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겸업제한, 법제 14조, 법인이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 겸업할 수 있는 게 6가지죠. 이거 외에 겸업을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둘 다 오죠. 등록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하고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파라솔,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많이 설치를 해놨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오늘 했죠,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1,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 휴업,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 등록 취소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합니다. 사망 해산인데 암기 프린트 51번 맨 밑에 51번에 47, 48, 49인지 모르겠네요. 몇 번에 있어요? 사망 해산이 51번에 47? 예? 46? 46부터 44번부터요? 44, 45. 사망 해산인데요. 거기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적을 텐데 같은 의미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망해산, 사망해산입니다. 사망을 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 규정 없습니다. 반납 규정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반납 규정이 없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해산되면 등록 취소인데 누가 반납한다고요?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반납합니다.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반납한다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지금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니까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업무정지 처분 사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